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이틀 앞둔 상황 속에서 노사가 2차 사후 조정회의 테이블에 앉아서 막판 두 가지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노사 간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시설 단지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 노사 협상 장소에 나가 있죠. 네,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네, 송수현 기자는 삼성전자 생산 현장에 나가 있다고요? 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입니다. 네, 먼저 정부 세종청사로 가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죠? 네, 오후 2시 이후로 제 뒤편에 있는 조정회의실에서 다 노사와 양측을 중재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모여서 오후 회의를 재개한 상태입니다. 노사는 어제 진행된 2차 사후조정회의에서 성과급 보상 기준 등을 두고 합의하지 못한 채 헤어졌었는데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오늘 오후 회의에 참석하면서 노사가 서로 어느 정도 양보하고 있지만 두 가지 정도 쟁점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노위의 조정안이 나오기 전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두 가지가 지금 쟁점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노사 양측 좀 양보하는 제시했어요. 양조 안 하면 안 되죠. 합의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합의될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녁 7시까지 회의가 잡혀 있는데 상황에 따라 밤샘 협상이 이어지거나 혹은 파업 직전 날인 내일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예측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네, 막판 협상에서 두 가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틀 뒤에 예고된 총파업을 피하려면 노사는 성과급 배분 방식에 대해서 합의해야 합니다. 일단 성과급 재원 규모와 지급 기준, 제도와 여부가 협상의 핵심 쟁점들입니다. 일단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면서 연봉의 50%라는 상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협상 과정에서 성과급 규모를 일부 낮추고 초과분을 주식으로 받는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제도화는 필요하다는 입장도 지켰습니다. 반면 사측은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되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200조 원 이상인 경우 영업이익의 최대 10%를 추가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합의를 3년 동안 유지한 뒤 재논의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협상장에서는 적자인 사업부에 성과급을 어느 정도 비율로 배분할지 또 성과급을 제도화할지 등을 두고서 노사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진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평택 캠퍼스로 가보겠습니다. 송수현 기자,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 뒤에는 붉은색과 푸른색 타일로 채워진 네모난 건물이 보이실 겁니다. 이 건물 하나하나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팹,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공정을 중심으로 모두 4개의 팹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으로 불리는 이곳은 전체 크기만 해도 축구장 400개 규모입니다. 노조 측은 모레부터 예정된 총파업에 이곳에서 1만 명이 넘는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화성 캠퍼스에서는 2만 8천여 명, 기흥 캠퍼스에서는 8천여 명 등 모두 합해 5만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노조는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평택 지역 상인들이 총파업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 오후 2시 이곳 평택 캠퍼스 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측을 향해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파업의 여파로 생산 차질과 경제 불안이 현실화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상인과 시민들에게 전가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평택 캠퍼스는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와 연결된 핵심 축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사업장 출퇴근 인력이 급감하게 된다면 고덕동 상권의 매출은 반토막이 날 것이며 새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위협과 연쇄 폐업이라는 비극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은 노사가 갈등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 소상공인이 모두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습니다. 총파업을 둘러싼 불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직원들도 파업이 현실화됐을 때 일감이 끊기지는 않을까, 작업이 미뤄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제 고객분들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고객분들이 이제 출근을 안 하시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신공정 평가도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노사가 사실상 마지막 단판을 짓고 있는 가운데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현우, 성수현 기자 연결해서 삼성전자 총파업 관련 소식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삼성전자 파업이 가져올 파장이 우려된다면서 노사 간의 극적 타결을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노동자 측이 서운해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예고한 파업만큼은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파업이 가져올 파장을 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파업의 악영향을 알면서도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5.18 당일 계엄군을 떠올리게 하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을 일으킨 이마트 그룹이 5월 단체를 사과 방문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5월 단체는 특정한 날짜에 벌인 마케팅이나 사과 방문하는 것까지도 모두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으로 의심된다며 정확한 경위 파악과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5.18 공법단체 3곳과 기념재단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이마트 그룹 부사장이 찾았습니다. 5.18 당일 계엄군을 떠올리게 하는 탱크데이 이벤트를 벌인 것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역 밖으로 나가세요. 하지만 5월 단체 면담 거부와 회원들의 항의를 받고는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볼 때 부적절한 마케팅이었고 향후에 다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적인 프로세스도 개선하고 5월 단체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가장 참혹했던 국가폭력 기억을 끌어들인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5.18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연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논란을 일으킨 다음 날 사과 방문을 계획한 것까지 모두 의심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러한 이벤트를 하게 된 경위부터 설명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뭔가 기획 의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획 의도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 경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데 꼬리 자르기 싫어 젊은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 우리 조직 구조에서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김수환 부사장은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가 고의나 의도를 가졌거나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게 아니라면서 모든 경위가 파악되면 추후 다시 자리를 만들어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미국 증시 하락과 금리 부담 등으로 코스피가 3.25%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때 지수는 7,200선 아래로 폭락하기도 했는데 장중 낙폭이 진정됐지만 7,300선을 지키지 못하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코스피가 오늘 약세로 마감했죠? 네, 코스피는 어제 종가와 비교할 때 오늘 3.25% 내리며 7,300선을 지키지 못하고 7,271에 마감했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오늘 1.2% 내린 7,425로 출발해 7,140선까지 폭락했다가 낙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폭락한 이후로는 올해 초 국내 증시의 폭등으로 인한 부담이 덜 해소됐고 미국 금리 상승 부담 등 불확실성이 잔존해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어제 미국 증시는 반도체 종목이 약세를 보였는데 데이터 저장 장치 기업인 시게이트의 CEO가 새 공장을 짓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발언으로 메모리 업황이 정점을 통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부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노사 간 협상 기대감에 낙폭을 회복하면서 장중 잠시 상승 전환하긴 했지만 끝내 1.96% 하락한 27만 5,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하락세를 계속 이어갔고 5.16% 떨어진 174만 5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으로 팔자에 나서며 오늘 하루만 5조 원 넘는 주식을 시장에 던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0.02% 강보합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2.41% 하락한 108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상황은 오늘 상승세였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을 기준으로 어제와 비교할 때 7.5원 오른 1,507.8원에 거래됐습니다. 오늘 환율이 1,493원대에서 출발한 것을 생각하면 10원 넘게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추가 상승세는 진정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1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0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과 미국 증시 기술주 조정은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미국 금리 목표치가 더욱 높아진다면 글로벌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외국인 자금 이탈이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외국인의 주식 매도에 따른 달러 수요에 더해서 안전자산으로서 달러 선호까지 동반되며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1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직접 호텔 앞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맞이했는데요. 안동 현지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경북 안동입니다. 네, 정상회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북 안동의 한 호텔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조금 전인 오후 2시 37분 소수 참모만 배석한 소인수 회담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 3시 10분쯤부터는 참석 인원을 늘린 확대 회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이 대통령은 회담장이 마련된 호텔 앞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맞이했습니다. 지난 1월 나라현 회담에 이어 넉 달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 30초 가까이 손을 붙잡고 친분을 과시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소도시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다며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양국 정상의 4번째 대면이자 3번째 공식 정상회담인데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에 이어 이 대통령의 고향 안동에서 회담이 열리면서 두 정상의 고향 셔틀 외교가 성사됐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오늘 회담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을까요? 네, 청와대는 우선 이번 회담이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우정을 더욱 돈독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전쟁 이후 처음 열리는 한일 회담인 만큼 중동 정세나 공급망 불안에 대한 대응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한일 모두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큰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상 차원의 에너지 안보 협력 방안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원유 공동 비축 등 구체적인 협력 구상을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한미일 안보 공조와 경제 협력 강화, 또 한일 과거사 문제 등도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네, 정상회담 이후에는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두 정상은 회담 이후 만찬과 친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만찬에는 안동 한우갈비구이와 안동 소주 등을 활용한 퓨전 음식이 오를 예정인데요. 또 안동 하회마을 나루터에선 전통 민속놀이인 선유 줄불놀이와 판소리를 함께 감상합니다. 청와대는 안동 하회탈 목조각과 백자 액자 등을 다카이치 총리를 위한 선물로 마련하는 등 국빈에 버금가는 예우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됐던 공격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란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네, 종전 협상을 위해 의견 교환은 계속되고 있지만 타결에 이르려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합니다. 양희력 특파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데 이란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이란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근본적으로 입장차가 여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이 수정사안을 전달했고 이를 검토해 답을 보냈다고 언급했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란은 전쟁을 종식하고 이란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문제에 대한 단호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동결자금 반환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다고 소식통이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이란의 동결 자산은 투명하고 확실한 방식으로 이란 국민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단순히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약속은 아무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측이 개발과 재건 기금 설립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보상액 등에서 이란이 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의 모든 자금 방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위 소식통은 또 이란이 수정된 제안에서 전쟁의 영구 종식과 제재 해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요구가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핵심 관건으로 꼽히는데요. 이란은 이에 대해 기존 완강한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거죠?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놓았는데요. 우라늄과 관련한 미국의 제안 내용을 다룬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일축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는 협상 대상이 아니며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른 국가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이 권리는 이미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서 이란 고위 관계자는 테헤란은 핵 문제를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종전 협상을 향한 길이 쉽지 않은데 이란은 협상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들을 향한 경고도 이어가고 있죠. 가령 이런 발언입니다. 미국의 모순적이고 과도한 입장이 외교적 해결에 심각한 장애물이다. 현지 시각 18일 이란 외무부 장관이 이란을 방문한 파키스탄 내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 보도 내용인데요. 이란 외무장관의 이 발언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방어 체계를 협상 대상으로 삼고 군사적, 경제적 압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프레스TV는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을 향해 더 이상 전략적 오판을 저지르지 말라는 성명도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밤 이란 합동작전 사령부 사령관이 밝힌 내용인데요. 사령관은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이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고 어떤 침략자라도 소나기에서 밀어낼 것이라며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와 함께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대화는 항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힘을 다해 마지막 한 방울까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이란의 이익과 존엄을 수호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지방선거 보름 전 서울시장 여론추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MBC 조사 결과 민주당 정원호 후보 43%,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35%, 8%포인트 차이인데요. 이렇게 지난달 말 조사와 비교해서 격차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오늘 나온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정원호 후보 40%, 오세훈 후보 37%,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각 진영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도 1.9%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부울경과 서울 지역도 어렵다면서 낙관론을 경계했고 반전을 기대하는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상품 내유라든지 외박 강요, 경찰 폭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팩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느 걸 빼드릴까요? 예? 성취가락질 하지 마세요. 저는 철근이 빠진 것도 문제지만 오세훈 시장이 정신이 빠진 게 더 큰 문제다. 시장 보고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알았냐 몰랐냐 또 괴담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이다.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철근 괴담을 만들어서 정원호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정치온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딱 보름 앞입니다.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를 기준으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MBC 조사를 보면요, 서울하고 부산, 대구 모든 지역에서 격차가 좀 좁혀졌어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뭐 아무래도 양 진영이 결집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정부 여당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슈 관리할 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경우에도 보면 부동산에 관련된 약간 논란들도 좀 있었고, 또 1등 전략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웃복싱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공격이 조금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잔매를 맞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은 조금 격차가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은 오세훈 시장의 실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까 저 GTX-A 삼성역의 철근 누락 사건. 예. 야, 저게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GTX 역사에서 지하 5층에 기둥이 80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 2개씩 심어야 된다는데 하나씩만 철근을 썼다는 거니까 이거는 역대급 부실 사고예요. 그러니까 저런 걸 아예 몰랐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세훈 시정을 평가하게 되면 뭐 저는 우리가 다시 지지세를 당연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전략을 조금 수정해서 정말 이제 제대로 당당하게 한번 붙어보는 이런 선거로 돌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격차가 좁혀지긴 했지만 철근 누락 사건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오세훈 후보와의 격차를 더 늘릴 수 있다. 지금 이런 분석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은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성동구청장 3선 그런 출신으로서 일 잘하는 행정가의 이미지를 가지고 또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그런 후보. 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경쟁력과 또 이 거대한 서울시정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이제 이 경쟁력이라는 것은 구청 뭐 여기서 소소한 일상 행정하는 거하고는 또 엄청난 큰 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성동구청장 프레임과 현직 서울시장 프레임의 한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국회 절대 권력, 입법 권력의 민주당의 폭주 이런 여기서 6.3 지방선거마저도 민주당 손아귀에 쥐어져 버리면은 이게 절대 권력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완성돼 버리니까 그런 절대 권력에 대한 수도 서울 시민들의 견제 심리가 작동이 된 거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면은 중도층이 이탈이 많이 됐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30% 초반대의 중도층에서 지금은 30% 후반대의 중도층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탈이 많이 됐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보수 진영의 좀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어느 선거든 선거가 이제 다가올수록 양 진영 다 전통적인 지층이 결집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보수 진영 지층이 지금 뭐 비록 당 체제가 좀 뭐 여러 가지 자신들의 그런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런 뭐 당의 진로 운영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권력에 대한 견제 심리는 보수 지층의 결집으로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쉬운 선거는 없다. 지금 서울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엄살일까요?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 선거의 핵심 중에 하나가 서울인데 서울이 이렇게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정신 차리고 신발끈을 동여매야 된다. 이런 이제 각오를 아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고요. 데이터 상으로도 저희들도 약간 빨간불이 들어온다. 이런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내란 이후에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고 여전히 윤 어게인 세력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가 윤 어게인 세력의 대표임을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내란 극복을 하기 위한 그런 길목이 바로 이번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민주당도 다시 한번 전선을 추스려서 제대로 국민들께 이재명 정부가 일하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는 호소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선거 전략을 좀 정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부산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부산시장 여론조사 흐름은 어떨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어제 발표된 MBC 조사에서는 전재수 후보 44%, 박형준 후보 38%,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고요. 오늘 발표된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전재수 후보 44%, 박형준 후보 35%, 오차범위 밖에서 전재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저는 예상을 했고요. 그 하정 후보와 전재수가 시너지 효과를 이제 잘 내고 있고. 앞으로 2주가 남았으니까 여론조사 수치만으로도 저희는 골든크로스가 가능하다고 보고. 네. 우선 부산시장 선거 MBC 여론조사에서 서울보다는 격차가 벌어져 있긴 한데 오차범위 내로 들어온 조사도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골든크로스를 기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션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금주 주말 정도면은 이제 여론조사와 골든크로스가 이제 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박형준 지금 현재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션시장 같은 경우는 초지일간 자기 중심적 어떤 홀로서기를 통해서 지금 이제 서울시장 연임 지금 이제 홀로서기라고 하는 것은 장동혁 지도와 선을 그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일정 그런 부분도 네. 포함이죠. 그런 부분이 일관성이 이제 유지되는 측면에서의 평가가 있는 것이고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의 입장에서는 폭넓은 지지를 뭐 이곳이든 저곳이든 다 받겠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일부 좀 혼선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제 특히 영남권에서 보수 지층이 제일 먼저 결집을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불경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략 지금 한 9% 정도 7, 8%에서 9% 정도 이렇게 좀 그 격차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형준 지금 현재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입장에서도 자신의 독자적인 컬러 이미지를 가지고 부산 시민들에게 인정받고 또 이제 전재수 후보와의 경쟁력을 갖다가 정면 선보하는 그런 어떤 각오를 또 되시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박형준 후보가 부산에서 여론조사 5% 정도는 원래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희망회로일 수도 있고 뭐 실제일 수도 있는데 전재수 후보는 우리는 하정우 후보와 단일 대오로 승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지역 발전의 책임자, 적임자가 누구냐, 뭐 이거를 이제 골라내는 그런 선거이기도 하지만 또 윤호개인 세력을 이제 완전히 진압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선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박형준 후보가 저는 결국 양쪽 세력으로부터 다 미적지근한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예. 쉽게 말하면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박형준 후보가 확실하게 하나를 택해야 된다. 나는 예. 윤호개인 세력이다. 아니다. 나는 윤호개인을 반대한다. 이거를 선택하지 못하는 현재 모습이 예. 결국 저는 부산시장 선거가 하정우 후보와 함께 전재수 후보가 저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참 묘한 게 이제 지난 약 한 달에서 보름 전부터 그때 이제 한동훈 지금 현재 부산 북구 갑 이 무소속 후보가 전재수 지금 민주당 시장 후보를 때리는 거하고 예. 지금 이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때리는 거하고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훨씬 아프게 지금 여겨지는 게 한동훈 지금 무소속 후보가 때리는 게 전재수 시장 입장에서는 더 아프게 여겨졌어요. 그게 여론에서도 일정 부분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덕을 좀 본 부분이 있는데 좀 전에 김용배 의원께서 이제 지적한 부분은 그건 저는 좋은 지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특히 이제 국민의힘 부산 북구 갑 후보하고의 지금 보수 진영 후보가 엄청난 지금 대립과 갈등을 예. 가져가면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두 사람 힘을 합치면은 분대시 이길 수 있는 그런 예. 상황도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신기가 부산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 지지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을 요 근래 여론조사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두 분이 언급하신 보궐선거 최대 격전지 부산 북갑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후보 3파전으로 뜨거운 핫플레이스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부터 보겠는데요. 조선일보 조사입니다. 하정우 후보 39%,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20%,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3%로 하정우, 한동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양자 대결을 보겠습니다. 하정우 대 박민식 44대 30, 하정우 대 한동훈 41대 39%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사전투표 전에 단일화 여부가 선거의 관건이 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국민의힘 역학 관계상 한동훈이 살아오기를 장동혁 대표가 바랄까? 그거는 그 꼴은 못 볼 것이다. 여러 여론조사로 보면 단일화하는 게 저희한테는 유리해 보여요. 그렇지만 그 결정권은 본인들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 참전한 또 한 사람,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고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과거 자신의 하숙집 사건처럼 정 후보의 30여 년 전 모호한 사건을 이용한 네거티브전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에 정원호 후보는 홍 전 시장을 보수의 품격이라며 화답했어요. 재밌는 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아닌 한동훈 후보가 반격에 나섰다는 겁니다. 탈영병이 이제는 민주당으로 월북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오늘 홍 시장은 제명된 인물까지 나서서 나를 공격하는 것을 보니 부산 상황이 쉽지 않은 모양이라며 맞받았습니다. 네. 이 조사에서는 하정우, 한동훈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있고 박민식 후보가 3위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에서 바라보기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예측이 되세요? 국민의힘 대부분의 아마 의원님들은 단일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절대 그 꼴은 못 본다. 이런 입장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단일화 한다면 정말 아슬아슬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뭐 저희들은 저희가 잘해서 이기길 그렇게 바라는 입장이고요. 한동훈 후보가 지금 굉장히 다급하니까 저렇게 홍 전 대표한테도 나를 세우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모습이네요. 예,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다카치산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었죠. 벌써 세 번째 회담인데 현장 화면이 들어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준비됐으면 보여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치산의 일본 총리와 오늘 오후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했고요. 네,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 첫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지난 1월에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에 이어서 이번 이 대통령 고향 안동까지 모두 세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금 그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두 정상 모두 고향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서 호텔 영접에 나서는 등 유대감을 다졌습니다. 또 오늘 회담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서 양국 모두 공급망 불안 우려가 큰 만큼 관련 대응책이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는 이제 언론 발표도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담 결과 공동 발표 잠시 후 4시 반 이후에 있을 예정인데요. 저희가 회담 모습 들어와서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식, 한동훈 후보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 꼴은 못 볼 것이다 라는 장동혁 대표, 정청래 대표의 워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 이제 장동혁 대표의 이제 심중을 갖다가 이제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뭐 나름 정확하게 읽고 있다고 보겠죠. 또 그렇게 돼야만이 지금 이제 유당 이제 부산 북구갑 하정우 후보가 무난히 이제 당선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회로를 저렇게 표현한 것이죠. 저는 뭐 저 부분은 대체로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6.3 지방선거가 지금 15일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산 북구갑의 이제 한동훈과 이제 박민식의 후보 단일화 문제는 그럼 지금 현재 장동현 국민의힘 지도부 체제가 그 국민의힘을 이 통합의 리더십으로 이제 그래도 막판에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6.3 선거 전체적인 판세에도 영향을 이제 끼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큰 터닝 포인트로 지금 현재 금주 내에 저걸 이뤄내지 못하면은 상당한 또 실망 심리가 또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생각에도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부산 지역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들도 회합을 가졌지만은 대체로
지금 당장 단일화 해야 된다는 사람들과 좀 더 여론조사의 추이를 지켜보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은 단일화해야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이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대세예요. 그럼 그 대세를 부산 시민들의 뜻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걸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이제 여론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장동혁 지금 지도부가 이 단일을 끝까지 이제 해방 놓고 그래서는 안 된다. 차라리 거기는 어차피 민주당 전재수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지역구니까 그거는 하정우가 가져가도 된다. 이런 상황이면은 이 절대 권력에 대한 제1야당으로서 견제 그런 의식, 그런 총선 전략 그리고 지방선거 전략 이게 쉽게 말하면 무능하다는 그런 판단밖에 받을 수 없을 겁니다. 2등 후보와 3등 후보 차이가 클 경우에 2등 후보가 포기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후보가 지금 2등 후보로 올라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아마 독자적인 또 움직임을 더 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 공천 자체가 윤호개인 이 소리를 듣더라도 자기 제2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실 윤호개인 세력을 다 대부분 공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와서 저 한석 때문에 자기가 이 소위 얘기하는 다음 전당대회 출마 준비 이걸 포기할까? 글쎄요,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만 글쎄 저는 이제 쉽게 포기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석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주셨는데 지금 이 싸움에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후보에는 지금 이제 부산 북구갑의 여론의 차이는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2주를 만에 지금 획격하게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치고 올라가는 이 양상은 한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당시 사무실 개소식에 국민의 지도부 내지는 대권 잠룡들 그리고 차기 당권 주자들까지 전부 다 부산 북구갑에 박민식 총출동해서 지원했어요. 그래서 쇠가시를 했어요. 되려 그 이후에 박민식은 빠졌어요. 두 번째는 박민식의 메시지 자체가 자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단일을 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공당의 후보로서 끝까지 가야 유권자의 선택이다. 그게 맞는 거다. 이러는데 되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민심에 따른 단일화는 열려 있다는 그런 유연한 입장이거든요. 거기에서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도 지금 부산 북구갑에서 한동훈과 지금 박민식 단일화 여부에 따라서 자신의 부산시장 수성도 거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전략적인 판단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자신의 정치적 어떤 사감이라든지 어떤 향후 또 당권의 행배 이런 것 때문에 판단을 갖다 저렇게 어렵게 만든다면 이거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런 메이저 정당들이 이 선거 전략으로서 이렇게 가져간 적이 없죠. 이기고 봐야 되는 것이지. 이기고 봐야 되는데 이기고 봐야 되는 이 싸움에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참전을 해서 민주당 편을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오죽 한심했으면은 그렇게 지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 내에 그런 윤호개인 세력들 위주로 장동혁 대표가 이번 선거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하셨었고요. 또 부산 북갑도 그런 아기다툼식으로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 간의 이 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보수 정당이 저렇게까지 쉽게 얘기하면 무너졌냐 이런 이제 지적을 날카롭게 하고 계신 거라고 보고요. 진짜 보수라면 나라 생각을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 미래 생각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면에서 보면 홍준표 대표가 요즘 정치 은퇴하시고 나서 더 이렇게 시원시원해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한 자리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김성태 의원님이 홍준표 전 시장 잘 아시잖아요. 잘 알죠. 만일 그런 한 자리를 갖다 이미 약속받고 그런 어떤 지난번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그런 식사 회동 이후에 뭔가 언질과 감을 가지고 저런 걸 한다면은
홍준표 전 대표 뭐 인생 70쯤 2년을 헛살한 거겠죠. 그것 때문에 저는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보고, 이분이 이제 뭐 한동안 정치를 갖다 은퇴하겠다는 그런 어떤 입장이었지만은 선거철 되면 이 사람 절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타깃이 해필이면은 이 보수 지정을 지금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게 대단히 아픈 대목인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저 홍준표 제가 개인적으로는 형이라 부르는 사람인데, 홍 대표님 이제는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고 객관적으로 이 선거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지켜보시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자꾸 그렇잖아도 지금 현재 큰 보수의 그릇이 다 그냥 양은 냄비 쪼그라지고 양은 냄비도 못 돼가지고 지금 사발종지처럼 이렇게 금이 가서 깨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게 뭐가 좋다고 여기다 계속 매를 들고 있습니까? 예, 홍준표 전 시장 이제 좀 그만하시라는 김 의원님의 개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5.18 기념식 불참 사유를 설명하면서 사용한 단어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송 원내대표 5.18 기념식이 있었던 어제 기념식 대신에 기자들과의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더러워서 기념식에 안 간다고 송 원내대표가 발언했다, 이런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더워서 안 간다는 줄 알았다, 이렇게 비꼬면서 논란이 확산됐는데요. 송 원내대표 측은 더러워서가 아니라 서러워서 안 간 거였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허위 보도를 근거로 선동글을 올렸다며 정청래 대표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광주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더러워서 안 간다라고 하셨어요. 바이든 날리면 시즌2 하는 겁니까? 더러워서든 서러워서든 마치 본인이 피해자라서 광주에 안 가는 걸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자체가 문제다.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제 5.18 기념식에 불참한 사유를 두고 더러워서 안 간 것이냐, 서러워서 안 간 것이냐, 이 발음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참 한심해요. 이게 바이든 날리면에 이어서 이게 뭡니까 도대체. 공당의 원내대표식이나 되는 분이 말 실수했으면은 아이고 그때 제가 실수했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오히려 공감도 얻고 또 사람들의 용서받을 수도 있지. 이렇게 만약에 말장난하고 사람을 자꾸 바보 취급하면 정말 국민들이 화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5.18이잖아요. 거기에 안 가는 이유에 대해서 세상에 말장난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공당의 정치인이고 원내대표 정도 되면 좀 제발 나라 생각, 국격 생각, 우리 국민들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일종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가 송원석 원내대표 잘 아는데 그렇게 무례한 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옹호했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은 뭐 오랜 관료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기획경제부에서 이제 이런 경제통으로서 오랜 관료 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제되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요. 다만 이제 김천 출신이고 그렇게 경상도 특유의 그러니까 좀 촌놈 뭐 그런 억양이 살아요. 억양이 살아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오늘 저도 알아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대단히 잘못이다. 본인이 그렇다면 그걸 인정하고 해야 된다. 그게 서러워서 아 참 서러워서 못 가겠다 이런 식의 표현인데 그래서 이게 음성 녹취라든지 뭐 그런 내용이 명확한 근거가 지금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정치적 공방을 벌리고 있는 부분은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뭐 송원석 대표 입장에서는 절대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저렇게 해명하는 이상 그걸 뭐 진위로 봐야지 또 어떡하겠습니까? 예, 기자들과의 티타임이어서 녹취가 남아있지 않아서 아쉽게도 저희가 진위 여부는 파악할 수 없고요. 전원만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경북 안동을 찾았는데요. 특히 중동 전쟁 이후 처음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인 만큼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청와대가 다카이치 총리를 위해 준비한 선물들도 관심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 만남에서 이 장면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양국 정상이 함께 드럼 연주를 하는 친선 외교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대구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안동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직접 다카이치 총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카이치 총리에게 어떤 선물이 준비돼 있을까요? 우선 안동 하회탈 목조각 액자입니다. 하회탈 9종으로 구성돼 화합을 상징하고요. 조선통신사 세트는 뿌리삼 지삼과 한지 가죽 가방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인삼과 한지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됐던 조선통신사의 상징적인 교류 품목이었습니다. 특히 선물 포장에도 숙종 37년 통신사 행렬도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네, 백자 액자 보실까요? 역시 양국에서 소망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달을 형상화한 달 항아리를 담았고요. 우호적 관계를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배우자인 야마모토 다쿠 전 중의원에게는 눈꽃 기명 세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 일본 총리 그리고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회담이 지금 조금 전에 끝났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안동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불안 대응책과 또 경제 협력 강화 구상, 과거사 현안과 한미의 안보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됐을 걸로 보이는데요. 정상회담이 끝나고 잠시 후면 공동 언론 발표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 두 분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정상 간의 상호 고향 방문, 이거 좀 이례적인 건가요? 정말 한일 관계에서 새 역사를 쓰는 셈이지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 총리의 고향에 가서 회담을 하고 4개월 뒤에 일본 총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향에 와서 또 회담을 하는 이런 모습을 그전에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소지가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 회담이 그만큼 의미도 있고 중요하고 또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 지도자분들이 굉장히 새로운 지도자예요. 왜냐하면 두 분 다 당선되겠나 이런 이제 생각이 있던 분들이고 시켜놓으니까 잘하네 이런 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인기가 상당히 높은 이런 이제 지도자 분들이잖아요. 이 두 분이 지금 미국과 전 세계가 엄청난 사실은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의 공동의 어떤 그런 이 에너지 안보라든지 아니면은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시점에서의 만남이기 때문에 발표되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저 만남과 그 상징 자체가 저는 아주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중요한 디딤돌을 놓는 그런 회담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사나이 총리가 호텔 앞에서 영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덕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나라현 다카이치 총리 고향에서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한 그 모습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뭐 전날 이제 다카이치 총리는 나라현에 자기 고향에 내려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기다렸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를 자기는 하루 전부터 밤새서 기다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친밀감을 보이고 했는데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한일 서틀 회교가 이제 중단되고 다시 이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복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일 관계 서틀 외교를 복원한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걷어차면 어떡하나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이 부분을 되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서틀 외교를 정상 외교를 갖다가 더욱더 이렇게 강화시키는 부분은 저는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통적인 그런 동맹국가들의 안보 협력 강화가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중동 전쟁이 장기화됨으로써 한일 양국이 육가 안정을 위한 양국의 노력 이거 대단히 좋은 거고 또 그런 측면에서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뭐 이렇게 합의안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이번 한일 서틀 외교 두 사람의 뭐 이런 우정과 뭐 이런 걸 돈독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국가 간의 정상들이 저런 뭐 우호 관계를 존중하고 이렇게 돈독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민간 외교적인 측면에서 또 한일 관계는 더욱더 크게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회담이 앞으로도 큰 기대를 모으는 게요.
얼마 전에 끝난 미중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사실상 뭐 끝났다고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아마 9월 달에 워싱턴 DC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회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푸틴 대통령이 곧 시진핑 주석을 만난다고 하고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갈지도 모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로 큰 판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 이란 간의 전쟁도 지금 거의 뭐 이제 마지막에 와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상태에서 한국과 일본의 상호 간의 협력이 만들어낼 시너지 이런 건 굉장히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긴밀한 협력을 위한 저는 그런 전 단계로서 아주 중요한 지금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됩니다. 예, 이 대통령이 나라연 방문한 것이 올해 1월이거든요. 네. 당시에 같이 드럼을 연주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뭔가 인상적인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교롭게 이렇게 다카이치 총리랑 이렇게 답방식의 이렇게 안동 방문은 지금 불과 이제 지방선거 15일 앞둔 시점이에요. 얼마 전에 또 새마을본부도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상징적 어떤 새마을 운동을 상당히 이거는 상당히 보수의 어떤 가장 핵심 이슈 어젠다를 또 터치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요즘 봄철이니까 논에 이제 물 받아가지고 지금 논농사 지금 모내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경북 군위에 가서 이 군위라는 것은 지금 대구 신동항 부지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다 다카이치 총리까지 안동 가고, 야 그래서 제가 저희들 입장에서 TK 걱정된다 지금 그러는데 두 분 간에 또 올 뭐 새로운 뭐 또 파격적인 뭐 뭔가 저 이벤트가 하나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언론 뭐 제가 좀 친한 민주당 인사한테 야 뭐 대구 저 안동에서 뭐 만드냐 자기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모르십니까? 예, 저도 뭐 대통령 원래 일정은 비공개니까요. 저희들이 알아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다만 이제 단독을 좀 주시죠. 그만큼 한일 간에 좀 멋진 장면이 좀 연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일정된 예정을 보면은 선유 줄불놀이와 판소리를 함께 감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동에 이제 우리 전통적 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면면이 이어오는 그 놀이 이런 거를 한일 정상이 함께 즐긴다라고 하는 거는 문화교류와 앞으로 국민 화합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상징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 안동이라는 곳이 우리 조선 시대부터의 예고장이고 충의 고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나라와 나라 간에 그런 이제 서로 간의 우정을 다지고 장기적인 협력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토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오늘 중요한 그런 일정들을 이제 의미 있게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 끝난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 좀 해봤고요. 잠시 후 있을 공동 언론 발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일단 보류했다고 밝혔는데도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쉽게 풀리지 않을 거란 관측 때문인데 이제 문제는 단지 유가가 아니라 원유 공급 가능성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일단 보류 발표가 이번엔 먹히지 않았습니다. 종전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조만간 미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까지 오를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It wouldn't surprise me if the war continues to see prices get to $150 a barrel, and that would mean at least another $1 per gallon on the price of gasoline.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 비축유 방출과 러시아 원유 제재 완화, 그리고 호르무즈 개방 기대감 등을 활용해가며 간신히 폭등을 막고 있지만 결국 시간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치솟는 유가보다 더 큰 문제는 원유 공급 부족 사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지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원하는 만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최근 상업용 원유 재고가 빠르게 감소 중이며 몇 주 분량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problem is that the world has lost somewhere between 10 and 15% of the world supply, and that means prices are going up everywhere. 미중 정상회담도 성과 없이 끝나면서 또 한 번 확인된 에너지 각자 도생의 시대. 전문가들은 이제 걸프 국가들도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다시 생각할 때라고 말합니다. China relies 40% of its imports come through the strait, and they're not doing much to open the strait. So if the strait remains under Iran's control, this means that Gulf countries need to rethink their strategy. 이런 우려 속에 아랍에미리트는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로 오만만 푸자이라 항구로 연결되는 신규 송유관 건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합의 직전에 있다면서 이란 핵무기 금지 합의가 이뤄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백악관에서 중동 동맹국 정상들이 협상이 타결 직전이라고 본다며 2, 3일 정도 이란에 대한 공격을 연기할 수 있겠느냐고 요청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이 만족한다면 우리도 아마 만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내일 열립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19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 판공실 주임의 영접을 받은 뒤 다오이타이 국빈관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샤코프 대변인은 두 정상이 다극화된 세계 질서와 새로운 유형의 국제관계 수립에 관한 선언문과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등에 대한 문서 등 약 40건에 서명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타격이 불가피한 협력사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인근 상인들도 당장 매출이 줄어들까 걱정인데 노사협상에 물꼬가 트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조파업 철회하라! 소상공인들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결국 소상공인들의 몫이 될 거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핵심 동력을 멈춰 세우고 결국 그 경제적 피해와 물가 상승의 고통은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인근의 소상공인들은 당장 매출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며 우려했습니다. 사업장 출퇴근 인력이 급감하게 된다면 고덕동 상권의 매출은 반토막이 날 것이며 이는 곧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위협과 연쇄 폐업이라는 비극으로 장비와 소재를 공급하는 협력사들 역시 걱정이 큽니다. 당장 매출 타격은 물론 진행 중이던 사업도 미뤄질 수밖에 없어 이후의 영향도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공정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분들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고객분들이 이제 출근을 안 하시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신공정 평가도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협상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저희는 일단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고 있는 중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파업의 영향을 피하기 힘든 상인과 협력업체는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를 바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문구를 내걸었던 스타벅스 코리아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불매 움직임까지 번지는 모습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스타벅스 불매를 촉구하는 이미지가 이렇게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하나씩은 갖고 계실 법한 스타벅스 머그컵을 망치로 깬다거나 텀블러를 훼손하는 등 자신의 의견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누리꾼들도 보입니다. 또 스타벅스 앱을 삭제하고 기프티콘과 기프트카드를 환불하는 등 모바일 서비스를 끊겠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늘 5.18 단체 사과 방문을 시도했습니다. 5.18 단체가 이 만남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협회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5.18 부상자회 김태찬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경의 설명이 먼저라고 주장했고요. 정용진 회장의 그간 언행을 문제 삼으며 노이즈 마케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정용진 회장은 자신의 SNS에 멸공, 반공, 방첩 등의 단어를 태그하며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과거 논란까지 다시 소환되면서 오늘 아침 나온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거센 비판에 직면한 스타벅스 코리아의 대응에 전 국민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캄캄한 새벽에 놀이공원도 맛집도 아닌 등산로 입구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지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새벽 3시 설악산 입구입니다. 머리에 쓴 랜턴 불빛으로 길을 밝히며 등산객들이 줄지어 올라갑니다. 지난 16일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막혀있던 설악산 고지대 탐방로가 73일 만에 다시 열리자 개방 시간에 맞춰 16,000명 넘는 사람들이 몰린 건데요. SNS에는 산에서 줄 서본 건 처음이다. 개방 시간 맞춰갔는데 앞에 수백 명이 있었다는 후기도 쏟아졌습니다. 최근 단순한 등산을 넘어 좋은 기운을 받으러 산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관악산은 정기 좋은 산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취업이나 시업을 앞둔 젊은 층이 몰린다고 합니다. SNS에는 올라가고 좋은 일이 생겼다는 글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자연훼손 우려가 커지는 건 문제입니다. 5월 초 관악산에선 웅덩이에 라면 국물이 담긴 모습이 포착되는가 하면 바위에 레커로 낙서를 한 사례까지 발견됐습니다. 단속 강화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등산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이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전문가들과 좀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네, 호사카 유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정책학과 특임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일 정상 간의 만남, 셔틀 외교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셔틀 고향 외교가 됐습니다. 그게 의미가 남다르죠? 네, 그렇죠. 지금 1년 만에 6번 정도 이렇게 만났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2-3달 만에 한 번씩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셔틀 외교는 이제 정착이 된 것 같고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 셔틀 외교로 이제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 다케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 이제 이번에 갔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으로 온 거잖아요. 지방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는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나 한국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지방 소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노령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런 지방에서 하게 되면은 그 지방의 어떤 전통, 문화, 관광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양국의 어떤 공통점을 또 찾아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지난번에 나라현에 가셨던 것도 잘하신 거고 이번에 우리 대통령의 고향으로 초청한 것도 참으로 잘하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평소 지금 이렇게 각자 국내 현안 문제들이 좀 맞닿아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일본 정상회담이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6번째인데 다카이치 총리만 3번째 만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에서 지난번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나와가지고 마중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손수 나와서 마중을 했습니다. 이 장면들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아무래도 파격적인 그러한 환영 인사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먼저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저번에 나라현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다 환영했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놀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례라는 그러한 입장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또 서로의 인사 나누기 자체가 파격적이기 때문에 또 한일 관계를 파격적으로
발전시키겠다. 그러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네.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정상이 호텔 앞에 나와서 영접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파격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이 대통령이 호텔 앞에서 다카이치 총리 맞이하면서 어젯밤부터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케이치 총리가 살짝 이렇게 손을 올린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 대통령의 어깨 쪽으로 손을 올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대통령도 다케이치 총리의 등 쪽으로 이렇게 손을 올려서 굉장히 친근함을 이제 표시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셔틀 외교이기 때문에 셔틀 외교가 가지고 있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실무 이렇게 답방 외교 방문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뭐 국빈에 준하는 걸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군악대, 취타대, 뭐 또 기수단 다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이게 이제 스탠포드 호텔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악수를 하고 들어갔으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마 다케이치 총리도 또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빈 대우를 하는 것을 또 봤으니까 그것 자체도 굉장히 또 크게 이렇게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뭐 국빈 방문은 아니지만 국빈급 대우를 이렇게 하고 환영을 굉장히 하는 모습이었는데 저희가 앞서서 좀 이제 몇 번 만났는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이에 국제 정세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1월에 만나고 나서 이란 전쟁 터지고 나서 이번에 이제 셔틀 외교인데 그만큼 좀 한일 간의 공조 문제가 굉장히 두각이 되겠죠. 맞습니다. 사실 그 중국하고 미국의 대립은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그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뭐 미들 파워 두 나라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공동적인 인식이 현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 때문에 서로 그 원유를 거의 그 중동 쪽에 위조하고 있는 두 나라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쪽에서는 그 일본 이상으로 그 원유 수입의 다변화를 잘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본은 한국한테 배우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기타 또 일본은 그 동남아 쪽에 그 여러 가지 그 지원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프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나프타를 그 만드는 것은 거의 동남아에서 많이 만들어서 한국이나 일본을 보내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일본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지원이죠. 그게 동남아 쪽에. 그러한 부분은 또 이번에 아마 논의가 됐을 거예요. 한국도 함께 해달라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그 에너지를 협력하겠다. 에너지 부분에서 그게 중심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또 미국의 관세부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일본과 우리는 뭔가 동병상련의 처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들이 논의가 됐을 겁니다. 가장 이제 많이 논의됐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이제 국제 전염병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코로나19요? 예, 코로나19. 코로나19 때 공급망이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여러 가지로 또 가지고 이제 흔들던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히토류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원유 문제 이것도 이제 결국은 공급망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급망 문제가 1번이다. 그래서 공급망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협력해 나갈 건가 그걸 가지고 아마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얘기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이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원유를 확보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할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마 논의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차례대로 이렇게 풀어나갈 건가. 뭐 그쪽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한번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직전에 있었던 만남이었던 이제 지난 1월에서 합의가 됐던 부분이 이제 조세희 탄광 수몰자 신호 확인 문제였거든요. 그 어제 우리 정부가 DNA 감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직까지 조금 진전이 있는 건지 좀 모르겠어요. 사실 1월에 그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진전이
있었지 않겠느냐 예. 그런 식으로 기대를 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진전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지금부터 이번에 만나서 또 확실하게 합의를 하여서 시작하겠다. 왜냐하면 특히 일본 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 중요한 선거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네네. 공동 언론 시작되나요?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했던 한일 정상회담 내용이 어떤 것일지 공동 언론 발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ただいまより大韓民国大統領と日本内閣総理大臣による首脳会談の結果発表を行います。 먼저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발표하겠습니다. まず先にイ・ジェミョン大韓民国大統領からご発言いただきます。 다카이치 총리님과 일본 대표단의 한국 방문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1월에 제가 총리님의 고향인 나라를 방문한 지 4개월 만에 이번에는 총리님께서 저의 고향인 이곳 안동을 찾아주셨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뜻깊고 역사적인 교류가 불과 4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우정과 유대가 그만큼 두텁고 또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간 서울과 도쿄에 국한됐던 셔틀 외교의 무대가 부산, 경주, 나라, 안동 등 여러 지방 도시로 확대된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일 간 연간 인적 교류가 1,300만 명에 달하고 양국의 청년 세대들은 지방 도시의 숨은 매력을 찾아 활발히 상호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일 관계는 수도를 넘어 지역 구석구석으로 확장되며 새로운 지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님은 그간의 셔틀 외교를 통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다양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나아가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뜻을 함께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양국은 지난 3월 체결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의 성과를 평가하고 양국 간의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께서는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여 공급망 위기를 겪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공급망 협력도 심화해 나갈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는 공감을 표하고 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 양국은 핵심 에너지원인 LNG 및 원유 분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 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 또한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그리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최초로 차관급으로 격상되어 개최된 것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저는 동북아 지역이 경제, 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영내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 중, 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양국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양국은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방안들이 각급에서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진전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진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면 양국의 기업과 국민들이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선도하는 주역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우주 탐사, 바이오 등 양국 간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양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양국 경찰청 간에 체결된 초국가 스캔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각서는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양국 국민을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인공지능 시대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DNA 감정도 곧 시작됩니다. 그간 외교 당국 간의 긴밀한 실무 협의를 통해 DNA 감정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에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해 나가는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 체감형 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담을 포함해 저와 다카이치 총리님은 지난 7개월 동안 무려 4차례나 함께 했습니다. 이는 양국의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필요할 때 만나 소통하는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했음을 의미합니다.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주년을 시작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다카이치 총리님의 방안을 다시 한번 깊이 환영하며 머지않은 시기에 일본의 또 다른 아름다운 지역에서 총리님을 다시 뵙고 진솔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께서 발표하겠습니다. 続きまして高市早苗日本内閣総理大臣からご発言いただきます。皆様こんにちは。まずは、私と日本代表団を温かく迎えてくださったイ・ジェミョン大統領と、そして韓国の皆様に心より感謝を申し上げます。とりわけ大統領のふるさとであるここ安東で大統領と再会できたことを大変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前回の奈良、そして今回の安東とお互いのふるさとにおいてシャトル外交を間を置かずに実施できたことで、大統領と私の友情と信頼関係が一層強まった、深まったと感じております。豊かな伝統と文化が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안동을 방문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동시에 대통령님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요동치고 있고 온 세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일한 양국의 정상이 셔틀 외교를 통해 긴밀히 의사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대통령님과 저는 일한 관계뿐만 아니라 중동 정세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 정세에 대해 진솔한 의견 교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확보를 포함한 사태의 진정을 도모하기 위해 각자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현재 국제 상황을 감안하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일미 동맹, 한미 동맹, 그리고 그 전략적인 연대를 통한 억지력, 대처 능력의 유지 및 강화를 포함해 일한 양국이 능동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대통령님과 저는 이러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최근에 국제 정세를 봤을 때 핵심 광물을 포함한 일한 간의 공급망 협력은 중요합니다. 지난 3월에 양국 간에서 작성된 각서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실현, 그리고 호입의 그 실현, 그리고 일한 양국 각각을 위해서도 각국의 자율성 및 강인성을 높여 지역의 공급망을 지탱하기 위해 일한 양국이 공조해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대통령님과 저는 지난달 발표된 파워 아시아 하에 인도 태평양 지역의 비축 강화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 강인화 및 원유, 석유 제품 및 LNG의 상호 융통, 스왑 거래를 포함한 일한 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의 두 가지를 중심축으로 하는 일한 협력을 시작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공동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 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 밖에도 새로운 과제이자 기회이기도 하는 AI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경제 안보 전반에 대해 일한 양국이 함께 강해지고 풍요로워지기 위해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을 목표로 관계 당국 간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조직적 사기는 일한 공통의 과제입니다. 이번에 조직적 사기 대응에 관한 일한 협력 각서가 서명된 것을 환영합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지난 1월 일한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얼마 전 일한 안전보장대화가 처음으로 차관급으로 개최된 것을 환영합니다. 양국 간의 협력을 착실히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엄중한 국제 환경을 감안해 대통령님과 저는 일한미의 안보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인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대통령님과 저는 안보, 경제 안보를 포함한 3개국 간의 구체적인 협력을 지속 및 강화하기 위해 더욱더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나간다는 뜻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한 대응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일한미가 긴밀히 연계해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대통령님께서 표명해 주신 지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그리고 일한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협력의 저변을
넓혀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모든 차원에서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리고 각국과의 관계에서 외국과의 관계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주 전화 통화를 하자라는 약속을 이번에 했습니다. 다음에는 일본에 오실 겁니다. 온천으로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름다운 곳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 내용,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공동 언론 발표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 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언론 발표 중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어디였죠? 예, 아무래도 그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일의 공통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 예. 이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한미일 이야기도 하고 한일 관계 이야기도 하고요. 네, 그러나 역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일제하지 않았습니다. 한중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차이가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중국을 중시한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이번에도 내놓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그 에너지 협력이라는 부분에서 일본 쪽의 구상이 상당히 잘 발표가 됐습니다. 파워 아시아라는 그러한 구상, 이거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4월에 그 사실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아까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그 동남아를 도우면서 석유 제품의 공급 이런 것을 확보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이러한 내용이 그 일본은 간조를 좀 특별하게 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급망과 관련해서 여타 아시아 국가들의 이제 지원에 대한 심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고, 그리고 안보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언론 발표를 보면은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최초로 차관급으로 격상된 것에 굉장히 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이 양국 간의 협의체의 수준 또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지위 이걸 좀 올리다가 그러다가 한일 간에 무슨 사건이 하나 터지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다시 없던 걸로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까지는 이제 국장급 이렇게 해오다가 이제는 차관급으로 올렸으니까 굉장히 이제 중시해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 가지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다케이치 총리도 그렇고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크게 보면은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저는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이제 주로 중동 문제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여러 가지 정세 변화와 관련된 문제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 한미일 협력을 하고, 그리고 한중일 협력을 우리 대통령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케이치 총리는 중국말은 또는 이제 한중일은 일체 이제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지난 1월 달에도 이제 합의를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AI 기본 사회 그리고 이제 스캠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한 범죄, 이제 조세의 탕감과 관련된 거 DNA 지금 검사하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이제 최종적으로 논의하면 이제 끝난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 체감형 협력 방안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다케이치 총리도 지금 이와 비슷한 얘기를 다 하셨는데, 지금 이제 호소카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문제를 뺐다는 거 하나 하고요. 하나 특이한 사항은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원유와 LNG를 한국과 일본 사이에 수합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안전 항행 확보를 위해서 각자 노력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 중에서 일본 선박들이 최근에 통행료를 안 내고 통과해서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이냐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도 그런 부분은 그 일본에서 정확하게 왜 통과되었는지 거기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안 가르쳐주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실 뭐 일각에서는 이란이 일본하고 미국 사이를 분단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도 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란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일본이 미국 쪽으로 많이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한 그 신호를 보냈다. 이런 해석들도 좀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국 쪽에서는 조금 참고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 원유, 러시아. 예. 그것을 그 한국도 수입하고 일본도 수입합니다. 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그 상한 가격을 넘지 않으면 그 좀 상한 가격이 이하의 원유이면 러시아한테도 수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은요, 그래도 그 중동의 원유에 맞게 모든 시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의 원유라든가 맞지 않습니다. 일본 쪽의 시설에.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한국이 잘 돼요. 오히려 한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협력할 수가 있는 거죠. 예. 한국이 오히려 일본에 많은 것을 기술적으로도 알려줄 수가 있고요. 예. 기타 상호 관계에서 에너지 문제는 진짜 협력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에 좀 반점을 찍은 것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후에도 이제 만찬과 문화행사 일정이 준비되어 있어서 계속되는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고려대 특임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노사가 어제에 이어 2차 사후 조정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쟁점이 정리가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과연 극적으로 합의를 이룰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네,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 뒤편에 있는 조정회의실에서 노사와 양측을 중재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오후 5시부터 회의를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2차 사후조정회의에 정해진 종료 시각은 저녁 7시입니다. 일단 앞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노사가 서로 어느 정도 양보하고 있지만 두 가지 정도 쟁점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노위의 조정안이 나오기 전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설명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두 가지가 지금 쟁점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노사 양측 좀 양보하는 제시했어요? 양조 안 하면 안 되죠. 합의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합의될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네, 다만 저녁 7시까지 회의를 벌이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밤샘 협상으로 이어지거나 파업 직전 날인 내일까지 이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 막판 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이틀 뒤 예고된 총파업을 피하기 위해서 노사는 성과급 배분 방식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성과급 재원 규모와 지급, 배분 기준, 제도와 여부가 협상의 핵심 쟁점들인데요. 일단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면서 연봉의 50%라는 상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협상 과정에서 성과급 규모를 일부 낮추고 추가분을 주식으로 받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제도화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켰습니다. 반면 사측은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되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200조 원 이상인 경우 영업이익의 최대 10%를 추가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합의에 대해서 사측은 3년 동안 유지한 뒤 재논의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협상장에서 적자인 사업부에 성과급을 어느 정도 비율로 배분할지 또 성과급을 제도화할지 등을 두고 노사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안쪽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오늘 때이른 더위가 누그러지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했는데요. 내일은 여름 더위 대신 여름철 같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강원 산간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 제주 산간에 120mm 이상, 경기 서해안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 10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과 남해안에는 80mm, 호남과 영남에도 6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이번 비는 돌풍과 벼락까지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남부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매우 강하게 집중되겠습니다. 약한 시설물은 미리 점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바람 속에 기온도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서울 21도, 대전 19도, 대구 20도에 그치면서 예년 기온을 2에서 6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